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요구 수집 및 분석에 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1. 요구 및 분석 개요, 그 다음 요구 수집, 요구 분석, 그 다음에 분석 이후에 생성해야 될 데이터 요구 분석 명세서, 트랜잭션 요구 분석 명세서에 관해서 배우고, 요구 분석 명세서 검토를 한 다음에 요구 수집 및 분석 사례를 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요구 수집 단계의 주요 업무를 설명할 수 있고 요구 분석 단계의 주요 업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있어서 요구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면 대부분 실제로 컴퓨터를 가지고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고 뷰를 만들고 컨스트레인트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데이터 요구 수집 및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일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전체의 업무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요구 분석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고, 데이터 요구 분석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며, 트랜잭션 요구 분석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요구 수집 및 분석 개요. 요구 수집 및 분석 단계란 DB가 제공해야 하는 세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개념적 설계의 기초가 되는 요구 수집 및 분석 명세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크게 1. 사용자 그룹 및 담당자 식별, 2. 요구사항 수집, 3. 요구 수집 명세서 작성, 4. 요구사항 분석, 5. 요구 분석 명세서 작성, 6. 수용 범위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요구사항 수집 하는 행위가 크게 나눠질 거고요. 두 번째는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요구 분석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 이게 큰 카테고리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구사항 수집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을 해서 범기간적인 제약 요건을 파악한 다음에 사용자가 아무리 좋은 것을 요구한다 치더라도 조직에서 지원할 수 없으면 구축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문서를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요구 사항을 수집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사용자 면담을 통해서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그 다음 기존에 있는 문서를 가져와서 분석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구사항 분석을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무 영역을 먼저 분할하고 업무 영역에 따라서 상세한 업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데이터 요구 분석 명세서와 트랜잭션 요구 분석 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요구 수집,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요구 수집 단계의 세 가지 주요 업무로서는 DB에 대한 잠재적인 사용자를 식별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DB의 용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DB가 제공해야 할 정보 내역을 수집을 합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사용자가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죠. 요구 수집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요구 분석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요구 수집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요구 수집 명세서를 통해서 더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됩니다. 요구 수집 방법으로는 사용자 그룹과 업무 담당자 식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사용자마다 업무가 있는데 사용자가 하나의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업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한 개의 업무를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다른데 일단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기간적 경영 목표 및 제약 조건 식별. 범기간적이라는 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일반의 회사일 수도 있겠죠. 하나의 어떤 조직 단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DB는 기관의 경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도구여야 됩니다. 물론 기관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말고도 응용 프로그램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네트워킹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도 경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도구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관의 경영 정책과 대외적인 환경 변화, 조직 관리, 정보 전략 등을 분석해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조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기관의 규정, 표준 용어, 표준 도메인, 표준 코드 등의 제약 조건을 파악하고 실제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온전히 녹여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표준의 용어는 뭔지, 표준 도메인은 뭔지, 표준 코드는 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있으면 파악해야 되고, 또 만일에 코드가 표준이 없지만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새로 설정을 해서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일 첫 미팅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문서를 조사합니다. 기존 문서라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전산화가 되었던 전산화가 되지 않았던 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통해서 생성되는 문서, 이 문서가 결국에는 하고 있는 일이고, 이 하고 있는 일을 정보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없앨 것인지, 아니면 융합을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현재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문서를 통해서 목표 시스템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응용 프로그램에 관련된 매뉴얼이나 각종 양식, 보고서, 차트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매뉴얼, 각종 양식, 보고서, 차트 이것들이 다 문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쇄를 하면 문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 환경을 파악합니다. DB를 운영할 컴퓨터 환경에는 DB 서버의 종류, 시스템 구성, 처리 속도 등과 업무 환경, 즉 자동화 수준 등을 파악합니다. 현재 아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없겠죠. 그러면 현재의 운영 환경은 거의 제로 수준이겠죠. 근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응용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이 될 건지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속도가 중요하면 처리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할 건지, 아니면 처리 용량이 많으면 어떻게 많이 저장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시스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5번 요구 수집 명세서 작성. 다양한 요구 수집 결과를 종합해서 전체적인 요구 수집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요구 수집 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 시스템의 카테고리 수준의 명세서를 말하는 겁니다. 요구 수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인터뷰입니다. 물론 인터뷰에도 직접 인터뷰가 있고 간접 인터뷰가 있는데, 간접 인터뷰는 간접 조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일단은 인터뷰할 대상, 즉 사람한 업무 담당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 담당자와 어떤 업무 담당자랑 인터뷰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같은 업무이지만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누구랑 인터뷰를 할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하고 다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주요 업무 담당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정확하고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주요 업무 담당자인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일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주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즉 담당자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담당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메인이죠. 그 외에 도와주는 사람, 여러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제일 많이 적용할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주요 담당자를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터뷰는 질문을 던지는 건데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 또 추가 질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닫힌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응답자, 즉 담당자가 예 또는 아니요 또는 다지선다형 또는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작성해야 될 요구 명세서 작성하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보고서 양식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양식이 있으면 이게 편리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좋은 새로운 양식으로 개발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닫힌 질문 이렇고요. 열린 질문은 응답자가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질문, 즉 단답형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질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관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으로는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에서 약간의 의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흡한 응답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 질문을 하는 것을 추가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양식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이 양식이 왜 불편한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변이 오겠죠. 그럼 그런 답변에 대해서 불편한 이유를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뷰 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효율적인 인터뷰 진행을 위해서는 미리 해당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시간이나 제약 조건에 의해서 파악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하는 거고요. 질문자가 질문을 할 때 내용을 모르고 질문하는 것과 내용을 알고 질문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잘 모르고 질문한다는 게 질문받은 사람이 느껴지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답변인지도 모르고 이어가게 되고 나중에 그 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도 추가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전 인터뷰를 하고 나서 즉 담당자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인터뷰 즉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파악한 다음에 질문지를 만들어 가서 실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을 적절히 혼합해서 인터뷰할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닫힌 질문만 있으면 너무 단조로운 질문이 될 거고요. 열린 질문만 있으면 그것을 다 정리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닫힌 질문을, 열린 질문을 적절히 분배해서 인터뷰 시트지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없이 정확한 요구사항을 수집할 때까지 인터뷰를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터뷰를 하고 나서 갖고 와가지고 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게 인터뷰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정해서 새로운 질문지를 만들어서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또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올 것이고요. 거기서 다시 또 수정이나 추가될 질문이 있으면 또 새로운 질문지를 만들어서 인터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충분히 인터뷰가 됐다고 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답변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추가 질문을 하여 요구사항을 정확히 수집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질문자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확한 답변을 유도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적을 때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적어야 나중에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터뷰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미리 정하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인터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질문지에 따라서 시간이 줄거나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늘어나고 주는 걸 적절하게 질문자가 조정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길게 벗어나 버리면 업무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무 담당자가 급한 일 때문에 인터뷰가 조기에 종료될 수가 있어서 정확한 인터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인터뷰 대상에 기분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욕설이나 비언어적인 용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기분 나쁘게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는 듯한 그런 언행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자가 질문을 안 좋게 하면 인터뷰 대상은 답변도 안 좋게 해줍니다. 안 좋게 해준다는 건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 정확한 정보 수집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유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익혀나가야 되고, 가능하면 실제로 하기 전에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시트지를 주고받으면서 예행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숙달을 한 다음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서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주고받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시 유의사항은 응답자가 설문 내용이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쉬워야 되고, 어떤 이유로 이러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되게 해야 응답자도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요구 분석자가 질문에 대한 모든 응답을 예상할 수 있다면 닫힌 질문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카테고리 내에서 답변이 올 것이라고 확실히 예상이 된다면 닫힌 질문을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응답자의 호기심과 기대를 자극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한다. 호기심이라는 건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물론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할 건데 이러이러한 것 중에서 어떤 기능이 있으면 더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주면 응답자는 자기 업무에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답변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문지는 직접 방문해서 배포 후 현장에서 회수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온라인 설문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 발생되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죠. 그러면서 정보 수집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같은 경우엔 어떤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사내에 존재하는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바로 회수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요. 온라인 설문지와 다르게 오프라인 설문지는 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표정이나 행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진솔하게 대답하고 있는지 아니면 약간의 거짓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지라도 진실이 없다면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4. 요구 수집 산출물. 예시로는 인터뷰 내용 요약. 인터뷰를 했으면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뭔지 요약을 한다는 겁니다. 설문조사 내용 요약.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으면 설문지의 요약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흐름도가 나올 것입니다. 업무 흐름도라고 해서 업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아니고 회사가 아닌 곳에서도 어떤 일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면 이 흘러가는 단계마다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 나오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파악하라는. 그 다음에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 분석도가 있으면 시스템 분석도를 참고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에 없으면 없는 걸로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5번 기관의 규정과 표준 용어, 표준 도메인, 표준 코드 등 범기관적인 제약 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학용품을 구입할 때 10만원치 이상은 구입하면 안 돼 라는 규정이 있다면 학용품을 사려고 신청할 때 모든 리스트에 총 합이 10만원 이상이 되면 에러가 떨어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쳐가지고 10만원 이하인지 확인을 해서 이게 되면은 통과가 시키게끔 만들려면은 예산이 10만원 이하인 정보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번 기존 응용 프로그램의 매뉴얼. 기존 응용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매뉴얼을 통해서 업무를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 전에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만들고 나서 업무가 변경이 됐으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효한 게 있으면 이것을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존 문서를 가지고 많이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문서가 없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기존 문서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존 보고서 양식. 응용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나온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 문서를 갖고 만든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최종 상출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업무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번 컴퓨터 및 업무 환경 분석 결과. 실제로 지금 현재 컴퓨터라든지 업무 환경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컴퓨터가 한 대도 없는데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고 사용하세요 하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컴퓨터를 구비하라고 회사에 통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없이 사용하려고 하면은 어떤 곳에서 인쇄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어떤 방편을 구해야 되겠죠.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컴퓨터 환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사내망만 씁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정보를 찾아서 집어넣는 그런 업무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개발 범위에서 뺀다든지 아니면 넣기 위해서는 특정한 부분만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구축할 수 있는 범위나 종류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새로운 요구사항. 물론 먼 미래에 발생하는 환경 변화는 예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상하더라도 당장에는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상되는 새로운 요구사항은 아주 가까운 미래의 새로운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시스템을 만드는데 내년 3월 달쯤에 뭔가 새로운 게 바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걸 개발할 때 반영을 해놔야 3월 달에도 거기에 사용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는 2-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할 볼 필요가 있고 그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어떤 범위까지 커버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발 분석가가 할 일이 아니고 발주자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보통 단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의 기간, 그리고 중기는 1년에서 2, 3년, 장기는 2, 3년에서 한 5년에서 10년 이런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회사에 하고 있는 일이나 업무 또는 생산품 이런 거에 따라서 장기, 중기, 단기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분장표. 업무 분장표는 각 기관에서 업무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장이라는 건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나누는 것이고, 이 업무 분장에 따라서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업무 분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에 따라서 업무 분장표를 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 사람과 B 사람이 업무 분장표가 겹쳐지는 교집합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업무 분장표는 본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말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자료,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통계자료,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각종 통계자료, 그 다음에 공시내용. 공시내용은 공공적으로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이 내년에 바뀐다는 게 확실하다면 지금에 있는 법으로 적용해서 분석하지 않고 내년에 바뀌는 법을 갖고 분석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업무 분장표는 회사 내에 가지고 있는 번기관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고요.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공시 내용, 각종 통계 자료들은 특별한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구수집 명세서에는 다양한 산출물 목록을 표의 형태로 작성하고 구체적인 산출물은 각각 첨부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산출물 목록을 표로 만든 다음에 각 산출물이 있을 거고요. 각 산출물이 있으면 여기에 첨부 자료들이 쭉쭉 이렇게 붙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하나의 전체적인 분석 자료가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자세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온라인 쇼핑몰 DB 구축을 위한 요구 수집 명세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표에는 요구 수집 명세서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위한 DB 구축입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온라인 쇼핑몰이죠. 여기에서 여러가지 요구 수집 명세서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인터뷰를 통하거나 면담을 통하거나 아니면 문서를 수집하거나 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 수집 명세서 하면 요구 수집이니까 요구를 수집한다는 거고, 요구는 각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요구일 뿐만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요구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수집 명세서고요. 여기 예시에는 직원 인터뷰, 쇼핑몰 대표 면담, 그 다음에 일별 판매 내역, 월별 판매 내역, 주요 구매처 목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할 건데 이런 것들을 수집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인터뷰를 통해서 직원의 요구 수집을 한 거고요. 대표 면담을 통해서 쇼핑몰 요구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직원을 인터뷰를 함으로써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초 자료로 쇼핑몰 직원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집 일자는 2024년 8월 26일이고 정보 제공자는 박준희, 이 사람이 업무 담당자가 되겠죠. 수집 담당자는 인터뷰 한 사람, 그러니까 질의자겠죠. 그래서 질의자가 이 사람이 박준희 씨한테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나면 이걸 요약을 했다는 겁니다. 대표 면담을 통해서 업무 내용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 쇼핑몰 대표와 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면담 내용이 요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별 판매 내역이라는 리포트 문서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함으로써 이걸 나중에 분석할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처리해 놓습니다. 이거는 누가 줬냐면 박준희 씨가 준 겁니다. 언제? 8월 28일 날 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월별 판매 내역도 수집을 해서
캡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구매처 목록 100개 이상의 판매된 상품의 구매처 목록을 수집했다. 이렇게 해서 구매처 목록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쇼핑몰 직원 인터뷰를 했잖아요. 첨부된 내용을 보면 현재 쇼핑몰 대표와 직원 3명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은 각각 상품 및 구매처 관리, 고객 관리, 판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품 관리, 구매처 관리, 고객 관리, 판매 관리의 업무가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걸 파악이 됩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주로 여성복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여성복을 온라인으로 팔고 있는 쇼핑몰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겠죠. 상품을 하나 이상의 구매한 정보, 구매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좀 말이 좀 애매한데요. 상품을 하나 이상 구매한 구매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구매처가 있는데 1개 이상 구매를 했으면 다 거래처로 등록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술해야 됩니다. 구매처 정보에는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표 이름, 대표 연락처를 포함한다.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초적으로는 이렇게 파악이 된 거죠. 구매처 관리에서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는 구매처 정보라는 게 있고, 구매처 정보에는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표 이름, 대표 연락처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상품 판매는 상위와 하위로 구분하여 이름과 사이즈, 구매 가격, 판매 가격, 구매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상품 판매는 판매 관리에서 하겠죠. 여기에서는 상위, 하위로 구분하고 뭐 이렇게 구분하고 이 안에는 상품이 있는 거고요. 이 상품은 상위, 하위로 구분하고 이름과 사이즈도 같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가 계속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일별, 월별 판매 내역을 알고 싶다. 일별 판매 내역을 알고 싶으니까 문서로 받은 게 있죠. 이런 것을 분석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 기술을 합니다. 결국엔 이것들이 기초 데이터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산출문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직원을 인터뷰했지만 두 번째는 쇼핑몰 대표하고 면담을 한 거죠. 직원은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했다면 대표는 그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상품의 구매 및 판매 가격은 고정적인가? 구매 및 판매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럼 가격이 확정적으로 고정되면 안 되겠죠. 저 데이터를 가질 때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데이터가 있으면 절대 바뀌면 안 되는 데이터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때그때마다 변경되어야 될 데이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딱 한 번만 변경되어야 되는 데이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지금 파악하는 거죠. 더 이상 공급하기 어려운 상품 정보도 필요한가? 더 이상 공급하기 어려우면 아예 그냥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면 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얼마 동안 거래가 없는 고객 정보를 삭제하는가? 그러니까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고객 정보를 지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나면은 최소 2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한테 구매하러 오지 않는 고객의 정보까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케팅 정보로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된다고 싶으면 이메일 주소만 남기고 다 지울 수도 있겠죠.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것들 잘 파악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간들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들은 연마다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한꺼번에 필요 없는 고객 정보를 지우는 그런 행위들을 하곤 합니다. 안 그러면 한번 데이터가 생성된 다음에 자동으로 지우게끔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번째는 고객별 구매 내역을 알 필요가 있는가. 분기별 고객별 구매 내역을 볼 수 있으면 좋다.
그 같은 경우 기존에 없는데 있으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대표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물어보고 나중에 적은 다음에 나중에 분석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요구 분석. 요구 분석은 담당자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대표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요구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파악해서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요구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요구들을 어떠한 요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요구인지, 없어도 되는 요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요구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 분석 단계의 주요 업무로서는 수집한 요구 사항을 분석해서 사용자와 DB 개발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문서가 되는 요구 분석 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요구 사항 수용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와야 될 결과물은 요구 분석 명세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거는 뭡니까? 요구 사항을 수용 범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즉 요구가 많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수용 범위를 결정합니다. 요구를 한다고 모든 걸 들어줄 수는 없죠. 예전에 제 경험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서 읽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사용자가 직접 쿼리를 보내는 일은 되도록이면 지양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개발자 정도 수준에서 하는 일이고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 거절도 하셔야 됩니다. 주요 업무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업무 영역 분할, 즉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별로 나눌 수도 있고 업무별로도 나눌 수 있는데 결국에는 분할을 해서 어떤 업무인지를 딱 나누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합쳐질 수도 있겠죠. 합쳐져서 이만하게 한 개의 업무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보통은 그 담당자별로 일을 나누어서 이렇게 일이 나눠지긴 한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별로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필요한 업무가 뭔지 파악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없더라도 새로운 업무를 할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영역 분할을 한 다음에 그 업무 영역에서 뭘 하는지를 상세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 속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의 그 변동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상세 업무 분석입니다. 이런 상세 업무 분석이 끝나고 나면 요구 분석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요구 분석 명세서는 업무별 데이터 요구 분석 명세서와 트랜잭션 분석 명세서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걸 합쳐서 한 개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애매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구사항 수용 범위를 결정을 하는 것은 일단 우선순위가 높은 거, 제한된 기간 안에 구축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요구사항을 결정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범위에 있는 건지 100만원짜리 프로젝트인데 200만원짜리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할 정도의 시스템을 요구한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용한 능력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전문적인 회사가 구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 회사 직원이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구축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까지 요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이렇게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결정을 해서 구축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제일 처음에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흐트러지는 거고 그럴 때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걸 거슬러 올라가서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고 그리 해도 원하는 시스템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요구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대체로 요구 분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면담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문서를 통해서 분석하는 게 대부분인데 면담을 할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서로 주고받는데 대화가 안 될 리가 있나? 그게 아니고 개발자와 사용자, 요구 분석자와 고객이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구 분석자는 프로그램 만드는데 굉장히 뛰어난 거지만 쇼핑몰 운영이나 쇼핑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물건만 살 줄 아는 겁니다. 고객은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서로 다른 도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구 분석자가 고객을 먼저 많이 파악한 다음에 인터뷰를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구사항이 계속 변한다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소속 부서나 직위에 따라서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계속 반복돼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업무에서 뺀다든지 해야 됩니다. 소속 부서나 직위에 따라서 다르면 어떤 미팅을 통해서 어떤 게 정확한 건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거나 아니면 제일 상위의 직책 사람한테 따라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 분석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서화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개발에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문서화입니다. 시스템 개발하면 그 개발된 명세서를 만드는 것이 문서화인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하는데 어떤 것들을 문서화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또 개발자가 문서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겠죠. 그래서 조직이 아주 큰 경우라면 요구 분석만 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요구 분석만 전체적으로 하고 개발은 개발팀에서 개발만 전담하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 분석 팀을 따로 넣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구사항의 특성은 요구사항은 계속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변화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는 변화를 하는 걸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변화를 대비해서 변화해도 상관없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스톱을 시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요구사항은 점차 확장된다.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요것만 생각했다가 자꾸 생각하면 이 생각이 자꾸 퍼져나가기 때문에 생각이 자꾸 커집니다. 커지는데 이거를 무한정 끝까지 요구사항만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단계가 분석까지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범위까지만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구사항은 불완전하다. 대체로 사용자는 모호한 요구사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사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잘 되게 해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것을 눌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사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애매한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질문을 되돌려 주어서 다시 정확한 요구사항으로 할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요구사항에 파악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요구사항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이 앞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의 공통된 얘기인데요. 환경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요구사항이 등장하거나 기존 사항이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스톱을 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릴 수도 있고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새로운 요구사항을 더 이상 들어주면 안 되는 단계까지 오면 더 이상 들어주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게 적용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적용 가능하다면 적용을 하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업무로 가져가야 됩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이 등장했을 때마다 새로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평생도록 요구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라주는 게 중요하고요. 요구사항의 특성에 유의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구사항 분석 시 추가 고려사항. 빠뜨리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수집하고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요구사항도 예측해 봐야 됩니다. 보통 이거는 사실 잘 안 하게 되죠. 현재 있는 것도 분석하기 바쁜데 미래까지 예측하기에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죠. 일단 그래도 2개월 있다가 법이 바뀐다면 이런 것들은 미리 반영해 놓는 게 좋겠죠. 불필요한 중복은 제거하고 상반되는 요구사항은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해서 요구사항을 한 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별 또는 업무별 담당자별로 상충되는 요구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단일화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요구 분석 명세서는 업무 담당자와 주요 사용자도 함께 검토한다. 분석을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명세서가 나오는데 요걸 업무 담당자 또는 사용자한테 배포를 해서 이렇게 요구한 게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가는 이야기입니다. 오해를 해서 잘못 전달받아서 만든 경우가 있으면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고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롭게 고쳐야 될 거고요. 업무 담당자는 맞지만 주요 담당자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3자가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확인을 하고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구 수집 명세서에는 인터뷰 내용, 업무 흐름도, 현 시스템 분석도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요걸 가지고 요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결과물로서 업무 영역 분할도, 그 다음에 데이터 요구 분석 면세서, 트랜잭션 요구 면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활동으로서 했으면 이제는 이건 결과물이죠. 이 결과물을 갖고 다시 또 다음 단계의 입력물이 됩니다. 요게 최초의 입력물이라면 요것은 출력물인데 이 출력물이 다시 또 다른 단계의 입력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 하는 입력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업무 영역 분할도가 나오는데요. 업무 영역 분할은 앞에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업무를 요구 분석의 기본 단위가 되는 소단위 업무 영역으로 분할해서 계층적 구조 형태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업무 영역 분할이 명확하고 세분화된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하고 기존에 분할된 업무 영역 단위를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부서가 있을 거고요. 부서에 가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표로 가지고 있고요. 있으면은 사람마다 이렇게 담당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담당 업무겠죠. 담당 업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담당자는 가지고 있는 업무 분장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걸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업무는 사실은 여기 이 사람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문서로 파악한 다음에 실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확인 절차를 꼭 해야 됩니다. 작성 예시가 나오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회사의 관점이죠. 회사의 관점인데 이게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품 관리 업무, 그 다음에 구매처 관리 업무, 고객 관리 업무, 판매 관리 업무 이렇게 있죠. 아까 교재에서 판매 관리 업무에 구매처 관리 업무도 조금 같이 있었던 건데 이걸 따로 떼어서 구매처 관리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분할했죠. 그래서 한 개가 여러 개로 분할될 수도 있고요. 크게 나눠져 있던 것들이 합쳐져서 한 개의 업무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4번 데이터 요구 분석 면세서. 데이터 요구 분석 면세서란 데이터 중심 DB 설계에 근거해서 업무 영역별로 요구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문서화한 것으로 일종의 업무 처리 규정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분장별로 이렇게 쭉 있으면 그게 사실은 데이터 요구 분석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분장표대로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분석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 유의사항으로는 단순한 표준 문체를 사용한다. 두 번째, 애매한 표현을 피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보면 교무처에서 수강 신청 업무를 담당한다. 보통 사용자들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가지고 누가 수강 신청 업무를 담당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수업 지원 담당자가 수강 신청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답이 오겠죠. 그러면 교무처에 여러 팀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팀이 담당합니까? 그러면 교무처에 있는 학사팀에서 수강 신청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를 합치면 교무처 학사팀의 수업 지원 담당자가 수강 신청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분석이 쉬워집니다. 추상화 수준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다. 은행 지정 위치를 구분하는데 너무 상세하게 넣으면 자잘한 것까지 갖게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안, 서울 이라고 버리면 은행 지점이 천안에도 몇 개가 있는데 어느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단위, 그러니까 쌍용동 이동 안에는 딱 한 개만 있다는 거죠. 아니면 종로 이가에 딱 한 개만 있겠죠. 그런 정도 수준까지만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야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용어 간의 참조가 명확하도록 작성한다. 휴대폰으로 합격 여부를 통보한다고 하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합격 여부를 통보한다는 건지, 안 그러면 문자로 합격 여부를 통보한다는 건지,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만들어서 합격 여부를 통보한다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로 합격 여부를 통보한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가능하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분명하도록 작성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어가 무엇을, 목적어를 어떻게 한다. 개체와 개체 사이에 서술어가 있죠. 개체고 개체고 이거는 뭡니까? 관계죠. 영어에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 개체, 관계 이렇게 설명이 아주 간편하게 되죠.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음 동의어와 동음 이의의 표현을 점검한다. 똑같이 적어 놓았을 때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DB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용어 사전 또는 자료 사전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래서 똑같은 회사인데 용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면 데이터에 혼돈이 생기고 잘못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용어가 주어지면 이게 정확하게 뭐다는지 이용자 구성원 내에서는 공통된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사전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A라고 하면 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요구 분석 명세서 예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상품 관리 업무, 밑에는 구매처 관리 업무, 관리 업무에 따라서 데이터 요구 분석 명세서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구 분석 명세서를 갖고 이쪽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넣어 넣는 겁니다. 넣으면 쇼핑몰 대표는 임명이다. 주요 상품, 판매 상품은 여성복이다.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상품 관리 업무가 되는데 이거는 어느 팀에서? 상품 관리팀에서. 그 다음에 구매처 관리 업무, 구매처 관리 업무는 안에 상품을 구입한 구매처, 구매 금액 등을 관리한다. 이것도 상품 관리팀에서 하고요. 담당자는 이미란 씨다.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고객 관리 업무, 그 다음에 판매 관리 업무. 아까 네 가지 업무를 나누었죠. 거기에 업무별로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나눠서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되었다는 느낌이 들죠. 트랜잭션 요구 분석 면세서. 데이터 요구 분석 면세서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트랜잭션 요구 분석 명세서입니다. 처리 중심 DB 설계에 근거해서 업무별로 요구되는 트랜잭션, 즉 데이터 조작 작업을 문서화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처리 중심 DB 설계 아니더라도 트랜잭션 요구 분석 명세서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개발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트랜잭션 요구 분석 명세서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은 분할된 업무 영역별로 요구되는 데이터 조작 작업을 간단히 표현하고요.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 조작만 포함하도록 작성한다. 데이터 조작이라는 건 밑에 있습니다. 검색, 삽입, 삭제, 변경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데이터를 조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추후 DB에 인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참조가 되도록 데이터 조작 작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작성한다. 그래서 신규 도서 정보를 삽입한다. 그래서 누가 삽입하는지를 정확하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서 담당자가 신규 도서 정보를 삽입한다. 그렇다고 수서 담당자 김개똥이가 신규 도서 정보를 삽입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직책, 업무 담당자를 말하는 거고, 이는 개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김개똥이가 일을 하다가 다른 데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대표성을 띠는 추상화된 개념을 사용해야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DB 구축을 위한 트랜잭션 요구 분석 명세서를 예를 들었는데요. 아까 데이터 요구 분석 명세서에서 생산 관리 업무 이런 것처럼 여기도 4가지의 일들을 표현하고요. 아까 데이터 요구 분석 명세서에서 데이터를 핸들링 하게 되는 업무를 이렇게 트랜잭션 요구 분석 명세서로 변환하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요구 명세서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쇼핑몰 대표가 기존 구매처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정보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작을 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요구 명세서, 분석 명세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객 관리, 판매 관리 업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요구 분석이 어느 정도는 끝이 나가는데요. 그러면 다시 이게 정확하게 됐는지 요구 분석 명세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 명세서 작성 후에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구 사항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었는가, 요구 사항이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 애매한 부분은 없는가,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켰는가, 반드시 필요한 요구 사항인가, 그리고 제한된 DB 구축 기간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인가. 요구 분석자와 업무 담당자 또는 주요 사용자가 함께 검토하는 겁니다. 요구 분석 명세서를 가지고 업무 담당자, 주요 사용자가 같이 개발자 또는 분석가가 만나서 서로 토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요구사항이나 기한 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은 고객과 협의하여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겠죠. 근데 분석가 입장에서 필요 없다고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고객이 동의하면 제외시키는 거고,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고객이 동의하지 못하면 기한을 늘린다든지 예산을 늘린다든지 사람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서 확장을 하든가 아니면 제외시키든가 하는 겁니다. 요구 수집 및 분석 사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거는 쇼핑몰을 가지고 간단하게 예를 들었었는데, 여기서는 주민센터, 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드는 겁니다. 목적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재능기구로 운영되는 어떤 문화센터를 위한 DB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회원과 강사, 개설된 강좌, 수강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요구사항을 수집 및 분석할 것입니다. 문화센터 DB 구축을 위한 요구 수집 명세서, 이렇게 센터장 인터뷰도 하고요. 강좌 목록, 이거는 문서로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사 등록 양식, 강사를 등록할 때는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지,
강사가 기입하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겠죠. 그다음에 회원 등록 양식, 회원 등록 양식에도 회원 정보를 어떤 것을 수집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가정 수료증, 수료증에는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가정별로 수료증이 내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샘플들을 여러 개를 수집하는 거죠. 수강 신청 양식도 어떠한 정보를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 일자를 듣고 제공자, 수집 담당자 이렇게 해서 수집 명세서를 만든 다음에 이 각각의 수집 내용들을 분석하게 되겠죠. 첨부 내용은 센터장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첨부를 합니다. 제목은 문화센터 센터장 인터뷰 내용 요약해서 날짜 적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인터뷰 했을 때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참석자는 누군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시스템이 구축되고 났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사용자나 고객은 개발자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정보를 줄 때 잘못 줬는데 잘못 개발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허다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증거 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 문화센터 신설할 계획이고 월 평균 수강생 수는 한 300명 내외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했죠. 그렇게 해보니까 업무를 나눠보니까 크게 문화센터가 있으면 이 안에 업무가 회원관리, 강사관리, 강좌관리, 수강관리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눴죠. 교재 80에서 81페이지에 문화센터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요구 분석 명세서가 예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에는 없고 직접 교재를 보면서 어떻게 데이터 요구 분석 명세서를 작성했는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2페이지, 83페이지에도 트랜잭션 요구 분석 명세서의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눴는지를 보면서 대략의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